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사도세자의 양승선이자 정조대왕의 이복통생 의신군이 양손자이며 고종의 친아버지입니다. 조선시대에 사명이 있었던 대원군 중 마지막 대원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생전에 흥선대원군이었으며 섭정으로 오랜 기간 실권을 가졌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종의 아버지이며 조선 말기의 고종의 핵심 인물입니다. 고종제의 초기 보통 흥선대원군 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렬한 전쟁을 가져 대원군이라고 하면 흔히 흥선대원군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 1907년 용의원년 선자 순정이 그를 대원왕으로 추승하고 시호 헌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합친 최종 정식 작권은 흥선 헌의 대원왕이라고 합니다. 올해 흥선대원군의 부인이며 고종의 생모인 여흥부 대부인도 여흥순목 대원왕비로 조선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조선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당대는 물론 현대까지도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인물 중 한 명이며 실제로는 한쪽으로만 단언하여 평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의 인생 역정은 대단히 파란만장했습니다. 세도 정치 시기부터 대한제국의 성립까지 한국 구한말 시기 역사적 주요 사건은 모두 관통하는 인물에게 조선 말레분 그 시적인 역사 그 자체에서 봐도 무방합니다. 한국 근대사의 시작되는 인물로서 한국 근현대사 교육에서도 흥선대원군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역사학계 제와 전반도 흥선대원군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를 한국 근대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는 호칭은 다양합니다. 대원이 대감, 대원이 합하, 즉 말년은 국태공저하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가볍게역으로 조선 왕실의 호칭이 겹성되어서인지 동지신문의 기록을 보면 그를 가리켜 대원군 전하, 태공 전하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마 살아있는 대원군은 그가 처음이어서 호칭을 정립하기 어렵게 이렇게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조선시대 백성들을 유명한 제3급 인사들을 부를 때 그가 사는 곳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생전 운영궁에 주로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를 운현대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원래 그는 인조의 삼남인 남평대군 직계 칠대선이기 때문에 직계왕통과 정수가 매우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인 남양군이 정조의 이복동생 의신군이 양자가 되면서 직계왕실과 가까운 정치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양군과 그의 아들 흥은군, 흥선군 모두 맹의직이라마 고위 배설을 지내며 조정의 예의를 받았습니다. 남양군의 양부 의신군은 숙종의 서자 연영군에게 입적됐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일가를 선언속보에서 찾으려면 인명군파 파보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효종의 남자 고손들은 현정이 즉위할 당시에 이미 많지 않았습니다. 절선위기였습니다. 그나마 혈통으로서 가장 가까운 다른 인조 아들들 중의 후손들 중에서는 왕위 계승 후보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효종 왕위 정통성 문제와 정치적 문제로 서현사자의 후손들은 사실상 제외됐기 때문에 만약 직계항등에 단절된다면 실제 혈통으로서는 인조 아들이 후손이면서 법적으로는 의식군의 후손 남양군의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을 경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흥선대원은 설하에 3남 3녀를 뒀습니다. 태어난 순서 따라 적하면 서성남, 아령군, 이재선, 적장남, 흥선왕, 이재면,
석천암이 바로 고종입니다. 딸들의 나이는 기록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장녀가 임천조씨, 조계홍의 처, 차녀가 풍량조씨, 조정구의 처, 서녀가 우봉이씨, 이윤용의 처라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 조정구의 처, 정경부의 미씨는 풍량조씨 족보에 따르면 1891년에 태어나 1898년 11월 27일 사망하였으므로 막내딸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차남인 고종이 즉위한 후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들은 대부분이 불패습 뒷배경으로 그냥 조치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대놓고 망신 아빠가 특별 과거를 열어서 공부 수준을 안 보고 그냥 다 합격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흥선대원군이 주의 채찍꾼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고종과 그의 일족들의 관계는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했던 것들 때문에 정말 끝장나게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이재명은 소국제 친일 이준용을 소국제는 친일 발음에 이준용은 적극적으로 친일을 바라는 이유로 친일 인명사전에 일반인 민족 행위자로 정식 등재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세재형 흥인군 이채영과 사이가 나빴습니다. 흥인군이 욕심 많고 모르겠어 싫어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흥인군은 흥선대원군이 실과한 뒤 명성황후를 비롯한 영민씨 일파의 편에 섰습니다. 오죽하면 임모군은 당시 나라를 이끈 식군대 임정이 흥인군을 죽이면서도 흥선대원군의 적극 견제를 정리했습니다. 형제들이 이름을 보면 재미있는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흥령군 이창흥, 둘째는 흥왕군 이정흥, 셋째는 흥인군 이채흥, 막내가 흥선군 이항입니다. 이창흥을 제외하고 전부 가운데 이름자의 부수가 나를 일자입니다. 이채흥의 부수는 가를 알자인데 아무래도 아버지 만명군이 이름을 지을 때 비슷한 글자를 골라서 확렬자에 맞게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 차가 사돈이 모두 여흥미씨라는 기이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부인 여흥부대인 미씨는 공주판서 민치구의 딸로 흥선대원군의 어머니 군부의 영민씨의 촉각벌입니다. 또 며느리 명성황후는 여흥부 대부인 민씨의 동생뻘이며 손자 며느리인 손명회왕후 민씨는 명성황후의 촉각벌입니다. 그의 이자 정치인이었던 이정천 광복회장 국가정보회장이 그의 외외 증손자입니다. 이정찬의 외할머니가 흥선대원군의 즉 차녀입니다. 즉 흥선대원군은 이정찬 어머니 조계진에게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전 노동당 대표 홍시화로 그의 후손입니다. 홍시화의 외증조가 이정찬의 어머니 조계진과 남녀 관계입니다. 즉 흥선대원군은 홍시화에게 증조부의 외조부 즉 5대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금의 서울 디자인고등학교와 동도중학교 운동장 부지에 걸쳐 있었던 99칸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세종도 다음으로 이름이 크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남자 사생계로 흥명군 이청흥, 흥원군 이청흥, 정흥, 흥인군 이청, 흥선대원군 이항이 있습니다. 삼남은 흥칠은 이재명, 고종 이명복, 서자 완흥군 이조선 등입니다. 대한정부 선포 함께 황제의 친부로서 손자 순정이 직접 추종 대행군에게 조성하는 정본 역정과 초본 예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문은 흑단형 포본, 건관조 복본, 와룡관 학창의 본이 44세
조선 선점 흑근청법원 복권 11번이 61세 조선 이 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점은 또 하나의 똑같이 생긴 은간저 복권입니다. 365 모사본이라서 그렇더니 시점 자체는 50세 때인 1869년 고종 6년이고 이 점은 실제로 61대 때인 1880년 고종 17년이 그려졌습니다. 대부분 같은 얼굴과 구도의 전신성이면서 복장이 의관 기물이 제각각이라서 패션서와도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3점은 이한철이 얼굴을 윤석이 몸을 그렸으며 2점은 이한철이 얼굴을 이철국이 몸을 그렸습니다. 윤석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김태웅이 가람기획 2019년 30적 고정은 다른 임금으로서 지휘하면서 대통령이 있기 위해 혈면태자 입정화 조대비의 양조를 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법적 아버지는 입정 즉 혈명태자입니다. 이 국왕의 출연받는 정원군을 제하면 세종적으로 삼매일을 두고 대원군도 임금으로서 결성되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국가 원소의 개념이 아니라 황제국에서 황제국들에게 줘야 하는 자기 즉 왕국의 대원군과 제국의 대원왕은 실질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황제 주제로 안 맞는 이상 결성된 게 사실상 없으나 왕국의 왕에 준하는 예의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수상자는 대군저 폐하, 왕위 자는 왕후 폐하라고 불렸습니다. 보통 남성을 일컫는 경우 지명이나 관직의 어른을 붙여 불렀습니다. 여성을 일컫는 댁이나 안 어른 등의 호칭을 붙여 불렀습니다. 철종과 같은 한겨울이긴 하나 무려 16천여나 됐기 때문에 헌정이 지결시계는 국왕에 대한 왕의 계승권이 멀어져 정말 한참이라 말했습니다. 그냥 남남인 무일푼 평민 안평대군의 장남 복량군의 차남 의원군의 아들과 안흥군의 아들 이진익의 차남 이병헌의 차남 이세종의 은신군의 양자로 입적되어 남양군 이후가 되었습니다. 현령과 숙정 두 왕의 적자는 물론 서자인 장성한 남자의 현정어제도 없는 사실상 의동아들이라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정의 후사는 없었습니다.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의 여자를 했으며 사도세자의 이모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장남 유소세솔이 여자를 했으며 정조의 장남 문효세자의 공격으로 인한 여절이 있었습니다. 효정의 사실상 이건 동북남동생 안평대군 밑에 남동생은 영성대군이 또 있기는 한데 5살 때 죽었습니다. 당연히 후손도 없었습니다. 첩정시대 말기 왕족들 원흥군, 은신군, 연정군이 후손들이었습니다. 은흥군의 후손 정손 안평군과 전개대행군의 가시를 이을 영평군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식이 없어 임양을 하였습니다. 익평군은 대흥군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자인데다가 익평군이 죽을 때 너무 어려서 가문을 잊지 못했습니다. 익평군은 대흥군이 후손 다왕군을 영평군은 선조의 권왕경청군의 후손 청왕군을 들었습니다. 은정군이 가게 역시 임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시 선조의 권왕 경청군의 후손 안평군이었습니다. 실제 혈동성의 안평대군이 쉽게 후손 윤신군 남양군 가게가 왕통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특히 장남 이재명의 아들로 홍성대군의 장소인 이재명은 실제로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홍성대군의 수철에 일킨 끝에다 업무 중 마지막이자 가장 끈질기게 다음 보위를 무린 책이 대상자로 꼽혀서
명성황후 등에게 여러 차례 목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도피해서 살았습니다. 흥성대군의 장손이자 왕의 큰 조카라는 입장이 정치적으로 당겨왔던 것과 왕실에 대한 한멸감이 심한 나머지 오래 못 살고 죽었습니다. 이는 흥성대군과 같은 황렬 왕족들이 이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녀의 아들 회명세자 입정의 아들이 이름은 영임이 철저한 왕이 된 이후 원법에서 변으로 개명했습니다. 원정군의 양선자 안평군 역시 처제 이름은 병이었다가 순응으로 바꿨습니다. 안평군 이전의 원정군 양선자였던 경평군 이름 역시 호였습니다. 원원군의 장소이자 평군의 이름 역시 해였고 철종의 큰양인 안평군도 원래 이름은 원경이었습니다. 원경이었는데 명자로 고친 것입니다. 영평군 역시 원래 이름은 옥이었다가 후일 경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인현왕후의 큰 아버지인 자의정 인정 조의 5대사입니다. 고종은 1850년 철종 3년에 흥성대원군 이하흥과 이흥 부부 대부인 민씨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철종이 1863년 철종 14년 12월 8일에 불사를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조대비 의회 후계자로 지명되어 왕에 올랐습니다. 이때 고종의 나이는 12세였습니다. 이런 희 아명은 명복 차명은 제왕 초자는 명부 자는 성님이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성군 이항은 영유의 현선인 남영군의 아들로 안동김씨 제도 정치가 계속되는 동안 여러 왕실을 정치하를 있는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려 살아나왔습니다. 시정자배들과 올리며 안동김씨 가문을 기웃거리면서 스스로 난 그림이나 팔려는 흥성군을 경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흥성군은 남몰래 정신을 살피며 조대비에게 절을 대고 있었습니다. 홍량 정신 조대비는 흥성군과 결대에 안동김씨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60년간 이어온 안동김씨 제도 정책의 고종의 시기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고종은 1866년 고종 3년에 민치록의 딸을 왕비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가 민비 혹은 명성황후입니다. 고종의 민비 사이에서 사람 인자가 태어나서 27대 왕인 순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일찍 죽었습니다. 이 밖에 고종은 7명 후에서 300명을 두었습니다. 고종의 지위와 함께 조대비는 3년간 수련 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조정의 실권은 흥성대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흥성대군은 우선 인사권을 장악하고 그동안의 세도 정치를 해오던 일적 세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무련히 왕권을 강화하고 물란해진 국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내정 개혁을 하였습니다. 흥성대군은 우선 보편 위거림 원상이 되어버린 사원을 철폐하고 그동안 성민에게만 부과해오던 공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과감한 계획 정책은 그동안 양반들의 착시에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국가 재정 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흥성대군은 임자라는 당시 브리탄 경복궁을 경고하였습니다. 조선 왕조의 전공했던 경복궁을 경고하는 것은 국가왕의 권위를 나타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 중간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흥성대군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원납자를 거두고 백성들을 부에게 동원했습니다. 초반에는 종친과 조선 양반들이 자발적으로 원납자를 내고 부역에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수고비를 지급하는 등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 원인몰 화재가 발생하는 등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자 점차 원납전과 부역 모두 강제성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느라 각 지방이 고목대에 잘려나가고 세월을 말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고 당백제는 발행하였습니다. 당백제는
정내 사랑했던 화폐의 상품 통보 액면 거의 100배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가치는 500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물가를 제외하고 화폐 경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고정에 지키하고 흥생대군이 직관한 동안 외세 침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게 된 것이 흥성대군을 부르던 조정 대신들을 더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 열강들과 청나라 사이의 갈등을 자정해주고 그 대가로 연해주로 확보한 조선에 대해서 통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영국은 일본을 앞세워 러시아 세력을 남하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흥성대군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국제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한편 대신 세국 정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병인 양료, 식민 양료와 같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양인들에 대한 조선의 두려움과 거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무력 도발의 원인을 조선 내부의 서양 지지 세력 즉 천주교 신자들의 내용에 있다고 보고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중국 때부터 시작된 천주교 박해는 안동립 씨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다소 줄었다가 통량조 씨가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 심해졌습니다. 흥성대군은 세국 정책의 일환으로 천주교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남양근의 묘가 독일인 오페르트에 의해 도발되는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 박해의 의지를 더욱 굳혔습니다. 그리하여 1866년 고종 3년에 병인 사업으로 시작된 천주교 박해는 1872년 고종 9년까지 8,000년에 이르는 희생자를 냈습니다. 또한 식민양료가 발생한 집회는 전국적으로 책합의를 지원하는 매국이라는 기치 아래 민심을 하나로 몰아하였습니다. 책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력과는 개가 침략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자치하는 것이요 자치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책과 정책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조선을 고립시켰습니다. 굳게 정리했던 조선의 빗장은 흥성대군 가야와 함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흥성대군의 하야에는 대표적으로 색사파인 제2현의 상소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2현은 흥성대군의 세국 정책에는 찬성했지만 서원철폐 등의 내정 계획에 대체해서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제2현은 1873년 고종 10년에 흥성대군의 실정을 비판한 상소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근위에서 벗어나 친정하고 싶었던 고종은 제2견을 호주 참판의 인력의 힘으로 실어주었습니다. 흥성대군은 불만을 푼 보수야무 징하 적적 세력도 제2견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마침내 제2견은 흥성대군을 통제해 비판의 하야를 촉구하는 상소를 다시 올렸습니다. 이 상소를 계기로 흥성대군은 10년의 세도를 막고 화야하게 됐습니다. 흥성대군이 실권으로 고종의 진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야간력을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비를 중시로 한 민씨 일족들이 정권을 독점하였습니다. 권력을 잡은 민씨 세력은 흥성대군이 도수하던 세국 정책을 청산하고 개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1875년 고종 12년에 이런 문윤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침략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씨 정권은 1876년 고종 13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총 12개조로 된 강화도 조약 내용이 조선을 일방적으로 분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고종과 민씨 정권의 외교적 유색이 드러났습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우려했던 개화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보수 유림층을 중심으로 제어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의정책사 운동이 활한 것입니다. 흥성대군이 가야 직후 상소의 내용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조정에서 쫓겨났던 제2견은 도끼를 들고 상에서 군관 앞에서 엎드려 개화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1880년 고종 17년 일본의 수신사로 다녀온
김홍직이 가져온 조선 책략은 위정척사 운동의 계룡을 보았습니다. 조선 책략은 일본 주재천국 공사관의 참창관 황준왕 일선책입니다. 러시아의 남침을 막기 위해 조선의 중국과 친밀하게 하고 일본과 손을 잡으며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씨 장관은 이것이 앞으로 조선의 외교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전국의 보수적 유생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조선 책략의 내용을 비판하고 책을 가져온 김홍직의 처단을 요구했습니다. 정석사 운동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과 저항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착사파들은 서양 세력을 무조건 배척하기만 하고 조선의 올바른 외교 정책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민미 결정 속에 흔들린 조선 18월 80년 고종 19년 2월에 일어난 이모 분난으로 민씨 정권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모 분난은 무형 소속 훈련당원 군인들이 일으킨 대규모 활동을 1년이 넘게 받지 못했던 금년을 책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선해철 당선 김민계모를 비롯한 민씨 척적들 일본 공사관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민씨 척적들이 권력 독점에 자행한 전북계에 대한 불만과 강화도 조약 이후 드러난 일본의 침략 여약에 대한 적개심이 작용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신변 위협을 느낀 민비는 몰래 공부를 빠져나가 장황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사이 국민들이 지지를 받은 대원군이 복귀했습니다. 고종이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불러들인 것입니다. 대원군이 민비의 행방을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서둘러 왕비가 죽었다고 발표하고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충청도에 숨어 지냈습니다. 민비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권을 되찾기 위해 몰래 청나라와 접촉해 군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군란 진압을 명목으로 조선에 들어온 청군이 대원군을 납치해 가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 민비는 한국에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대원과 민비 갈등의 외세까지 계획된 최후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흥성대원과 민비는 왜 이리 사이가 벌어졌느냐. 흥성대원은 외척의 특실을 경제에 일부러 별벌은 없는 가만히 교수인 민비를 왕비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비는 정치적 야심이 맞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가까운 민지 척족들을 정기에 진출시키며 호시탐탐 정권을 잡을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김씨를 민지 전태원군의 민비가 낳은 첫째 아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고종 후기에 낳은 아들로 혜자를 삼으러 가였습니다. 이 일로 태원과 민비 사이는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갈등은 결국 권력에 대한 야욕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민백의 요청으로 군대를 파견하던 청나라는 점차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왕위의 실체를 임무훈련 당시 공사관이 습격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핑계로 조선 정계에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평등 조약인 재물포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이 점점 한시원 지경에 이르는 사이 젊은 계파들은 세상의 변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물 곤란이 일어나고 2년 뒤인 1884년 고종 21년 김혁근, 박영호, 홍영식, 서광범 등이 무력쟁군을 일으켰습니다. 갑심정변입니다. 조선에서는 청나라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일본 공사가 이들을 뒤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이날 밤 모정국에서 낙성식 연회를 가졌는데 청판 홍영식이 주관하였습니다. 연회가 끝나는 무렵 담장 밖에서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민영이 또 우영사로서 연회에 참가하다가 불을 끄려고 먼저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 여러 명의 형도들이 칼을 휘두르자 같이 싸우다가 민영에게 칼을 맞고 대창 위에 들어가서 쓰러졌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흩어지자 김옥근, 황영식, 박영호, 서광범
서재 빌딩이 차려서 일어나 본래로 들어가 곧바로 침전에 이르는 병고에 대한 급히 알아보고 속히 이어하시고 병거를 피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경호로 거처를 옮기자고 각정과 각궁도 황급히 도구로 따랐습니다. 김학근 등은 항상의 명으로 일본 공사에게 와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밤이 깊어서 일본 공사 덕계조의 신이치로가 행선을 건들고 와서 호위하였습니다. 고종이 21년 10월 17일 정변을 일으킨 계파들은 곧바로 새 내각을 세우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 희직과 개입함을 서도 이들은 사흘 만에 물러났습니다. 그야말로 삼일천하였습니다. 정변이 주력되는 정군에 의해 피살을 당하나 겨우 도망쳐 일본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전국이 혼란한 가운데 민간에서는 통화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통화은 제재의 우위에 상실된 종교로서 사기를 부리던 천리교가 민간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생기는 토속 신앙이 바로 통화입니다. 1894년 고종 31년에 마침내 전봉준을 필두로 전국적인 규모의 농민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통화혁명 혹은 감옥 농민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농민봉기는 봉봉검 반침략 투쟁의 기치 아래 양렬한 기시로 퍼져나갔습니다. 통화 농민의 폐장 기획안을 내걸고 천주성을 점령하기 이르렀습니다. 고종과 민씨 정권은 정권이 개입을 요청했고 이것이 일본의 파병을 불러왔습니다. 텐진 저에게 의해 청일 양국 중 하나가 군대를 파견한 다른 한나라도 자동적으로 군대를 파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청군과 일본 구제 조선이 양반까지 치고 들어와 대치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곧이어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상 흥선대행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